이렇게 약간 긋듯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. 방금 하신 게 카빙이잖아요. 이게 별거 없어 보이는데 중요한 거 맞아요? 이거 약간 묵묵했는데. 안녕하십니까, 공간성형외과 함기원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 공간성형외과의 지지 양을 모시고 지지 양에게 제가 오늘 실제로 보형물을 좀 한번 올려보는, 코를 실제로 좀 높여보는 이런 방법을 좀 취해 보려고 합니다. 실제로 이 공간성형외과의 지지 양은 콧대가 좀 낮아서 콧대를 좀 높이고 싶다길래 실제로 코에는 보형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제가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. 실제로 이제 제가 주로 쓰는 이 비스툴 회사의 보형물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. 뭐 두께도 다양하지만 모양도 상당히 다양하거든요.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게 모두 다 전부 다 코에 들어갈 수 있는 보형물의 표본이에요. 보통은 콧대에 보형물을 얹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약간 떠버리죠. 이렇게 갭이 생기면 이 안에는 흉살이 차면서 문제가 생깁니다.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유지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런 보형물은 지지양에게 전혀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보형물인 것 같습니다. 다른 보형물도 좀 얹어볼 건데 타입을 바꿨더니 훨씬 좀 안정감이 들죠. 실제로 피부가 덮였을 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.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보형물의 대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F타입이에요. 한번 올려볼게요. 아까보다 조금 더 핏해요. 실제로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겠죠. 네. 아까보단 오히려 사실은 더 코에 안정감이 있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고요. U타입인데요. 굉장히 두껍거든요. 7mm짜리 보형물 한번 얹어볼까요? 이것도 저는 심지어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. 숫자로 따지면은 이 정도의 두께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걸 권해요. 왜냐면 이마 라인에 비해서 코가 너무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. 다만 쉐입만 보자면, 그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만 보자면 저는 굉장히 좋은 타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나만 더 볼까요? M타입이에요. 오, 좋아요. 전혀 나쁘지 않아요. 일단 갭이 없어야 돼요. 당연히 보형물은 바닥에 바짝 붙어야 되기 때문에 좀 떠 있는 느낌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피부가 붙어도 사실은 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요.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얹었는데 이렇게 이 굴곡에 맞춰서 딱 핏한 느낌이 든다면 굉장히 이제 적절한 보형물이 되겠죠. 지지 씨는 코가 굉장히 좀 작은 편이에요. 되게 오밀조밀한. 그러니까 보형물, 기성 보형물을 썼다가는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코보다 훨씬 더 긴 보형물이 들어가는데, 지지 씨에게 제가 다양한 보형물을 올려 본 것처럼 실제로 수술할 때도요, 이런 샘플은 당연히 아니고 소독이 다 돼서 이제 저희가 쓰는 새로운 보형물, 그 새로운 보형물들을 여러 개의 보형물을 껴보면서 이 보형물이 또는 이 두께가 가장 적절하네? 그럼 이제 그 보형물을 코에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넣게 되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이와 어떤 두께 또는 아랫바닥의 쉐입을 조금 재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. 저희가 그거를 패브리케이션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형물을 뭐 칼빙 한다고 표현도 하는데, 어쨌든 환자의 길이나 모양에 맞게끔 변화를 좀 일으켜서 이제 넣게 되는 과정이 되겠죠. 제가 실질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형물의 형태나 두께 또는 보형물을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코 수술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공간성형외과의 지지양을 조금 잠깐 대기실로 모시겠습니다. 몇 미리에 사실 보통 환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들 하시거든요. 내 친구는 4mm 썼다는데 저 4mm 쓴 코가 너무 예쁘니까 저도 4mm 써주세요,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, 두께보다 선행되어져야 될 게 모양이라는, 쉐입이라는 거를, 보형물의 타입이라는 거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. FU 타입의 5mm예요. 여기가 5mm고요. 여기 보세요. 여기는 여기에 비해서 한참 얇죠, 그쵸? 그러니까 여기는 5mm일 리가 없죠. 그러니까 FU 타입의 5mm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래쪽은 5mm가 전혀 아닌 거예요. 여기 아까 NB 타입은 위가 얇고 아래가 두껍고, FU 타입은 아래가 얇고 위쪽이 두껍다고 표현했어요. 근데 얘는 위 아래가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똑같은 5mm를 써도 다른 모양이 되지 않겠어요? 어디에 좀 포인트를 줄 건지, 어디에 높이를 좀 더 많이 변화를 시켜야 될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. 뭐 두께, 모양 다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간략하게나마 보여드렸으니까 지지양에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지지 씨에게는 M타입의 보형물이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M타입의 보형물을 이제 실제로 올려볼 건데요. 코보다 보형물이 더 기니까 보형물을 좀 커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커팅을 해야 되니까 제가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. 코끝은 여기 있거든요, 지금 지지 씨. 근데 그거보다 좀 위쪽 정도에서 보형물을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로는 뭐 소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장갑을 끼고 합니다만, 제가 어떻게 하는지만 좀 보여드리면,
이게 잘 나요.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형물의 아래쪽에 있는 경계가 이렇게 좀 스무드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 좌우의 차이가 되도록이면 존재하지 않게끔 대칭이 맞으면 더 좋겠죠. 그 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닥면의 대칭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저희는 고려를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형물이 이렇게 이제 길이감이 조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환자분한테 적용을 해봐요. 아까 계획한 대로 코끝 전에서 보형물이 이렇게 잘려져 있죠. 실제로 지지 씨는 보형물만 넣을 건 아니고요. 코끝은 이제 자가 조직, 자가 연골로 수술할 목적이기 때문에 코끝이 이만큼 높아져 있는 상태를 저희가 상상해서 지금은 여기에 갭이 있겠지만 코끝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부가 얹어지겠죠. 뭐 예쁘게 커팅이 잘 됐을 때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. 실제로는 이제 이 보형물을 좌우를 조금 더 이렇게 다듬어 주기도 해요. 이렇게 소프트하게 끝에 있는 경계가 너무 날카롭지 않게, 그래서 실제로 좌우가 조금 더 이렇게 스무드해질 수 있게 경계를 좀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. 보형물의 어떤 모양도 두께도 참 좋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낮아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샤프한 가위로 이렇게 보형물을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깎기도 하고요. 또는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데, 도르코 칼은 우리나라 칼이죠. 도르코 블레이드 아주 제가 좋아해요. 이거를 기구로 이렇게 잡는 분들도 계시고요. 저는 제 손으로 그냥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약간 긁듯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이게 소프트한 실리콘이다 보니까 톱밥이 나오듯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우들투들하게 약간 패여있는 이런 느낌이 되고, 다시 지지하게 좀 올려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소프트하게 좀 내려가 있는 모양이 되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방금 하신 게 카빙이 있었나요? 이게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거 중요한 거 맞아요? 이거 약간 욱했는데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기서 컷을 하냐, 바로 한 2mm, 3mm 정도 위에서 컷을 하냐, 또는 아래에서 컷을 하냐가 코끝에 어떤 경계짐을 좀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. 제가 왜 이렇게까지 사실 지지양까지 모셔서 제가 설명을 하냐면, 학회의 코 세션에 항상 대두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코에 들어가는 보형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거의 매번 해요. 거의 매번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형물을 잘 다루고 재단하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하죠. 원장님 처음부터 잘하셨나요? 아니면 아니에요. 당연히 이제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고 정말 무수한 보형물들이 휴지통에 그냥 버려졌어요. 코에 한번 들어갔다가 이거 아니네 하면은 다 휴지통에 버려지니까.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아무리 많은 수술하시는 원장님들도 아마 가끔씩은 보형물을 한두 개 정도 더 새 거로 오픈하셔서 두께나 쉐입을 좀 다양하게 좀 적용해 보시려고 하실 거거든요. 저 역시도 지금도 사실은 좀 더 노력하려고 항상 공부하는 편이기도 합니다. 3D 기술 같은 걸로는 안 나오나요? 3D 기술도 참 좋은 대안이죠. 지금도 사실은 이 비스톨 회사에서도 3D 실리콘을 만들어요. 3D를 쓴다고 해서 카빙이라든지 패브리케이션의 어떤 과정이 필요 없다? 그건 아니에요.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진기로 찍는 사진과 CT 두 개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선 저희가 움직이는 건데, 실제로 딱 보형물을 넣어봤을 때 느낌을 100% 구현하진 못하거든요, 아직은. 그래서 보형물을 제가 실제로 좀 움직이는 모양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루는 기술은 3D 보형물에서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이제 어렵게 쥐지양을 모시고 코 수술에 실제로 들어가는 코 보형물을 제가 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고, 그 보형물을 어떻게 이제 길이 또는 두께를 재단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D 보형물이 점차적으로 이제 코 수술에도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 수술을 할 때 이 보형물을 좀 조정하는 기술이랄까요? 조정하는 과정은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를 사실은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그게 심지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콧대 보형물 사용을 하는 과정의 꽃이 아닐까,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부단히 사실은 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만,
환자분들께서도 뭐 기성복 입듯이 하는 게 아니고 기성복을 입더라도 저희가 조금씩의 어떤 맞춤 재단을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내코 수술에도 필요했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아마 뭐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방법을 좀 사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. 그 일환으로 오늘 지지양과 함께하는 코에 들어가는 보형물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